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배 한 척에 30억 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저는 안드레 베커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해운 중개인으로 31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두바이에서 에너지 해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도 받고 걸프전도 봤습니다. 31년 동안이 바다에서 수천 척의 배가 흘러가는 걸 봐왔어요. 그런데 해협이 이렇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금소가 자연 바닷길에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버텼는지 저는 그걸 오만 무스카트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31년 동안 틀렸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무선 채널 16번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난간 위에서 멈췄어요.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파괴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문장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폭이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각 방향으로 3km에 불과합니다. 손바닥만 한 바닷길이에요. 그 손바닥만 한 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납니다. 인류가 하루에 쓰는 기름의 5분의 1이 그 3km 수로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수로에 요금소를 세웠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 유조선 한 척에 실리는 원유가 200만 배럴입니다. 현재 시세로 배 안에 실린 기름값은 3천억 원이 넘어요. 통행료 30억 원은 그것의 1%예요.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루에 수십 척이 지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 재건 비용을 이 해협에서 매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결제는 비트코인으로요. 몇 초 안에 이메일로 화물 정보를 제출하고 이란이 허가를 내리면 즉시 비트코인을 송금해야 합니다.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를 선택한 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달러 송금은 미국이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통과는요, 하루 12척입니다. 전쟁 전에는 매일 135척이 지나갔어요. 90%가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고속도로 100대가 지나가던 길이 이제 12대만 겨우 빠져나가는 가느다란 실이 된 거예요.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이 400척이 넘었습니다. 방파제 아래 바다를 바라봤어요. 멈춰있는 불빛들. 저 불빛 중에 한국 배들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한국 선사였습니다. 안드레 씨, 우리 배 7척이 아직 해협 안에 있어요.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바다를 보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1년 동안 이런 질문에는 항상 답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달랐어요.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의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 선사 대표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선박 위치 추적 화면이 열려 있었고 페르시아만 안에 점처럼 찍힌 배들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어요. 한국해운협회 두바이 주재 담당자 김 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드레 씨, 7척입니다. 우리 정유사 관련 유조선 7척이 해협에 묶여 있어요. 원유가 1,400만 배럴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1,400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90만 배럴이에요. 8일치 물량이 배 안에 실린 채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름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를 5일 가까이 전부 멈춰 세운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7척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관련 선박이 총 26척이었어요. 국내 정유사 유조선 7척, 한국 국적 선사 운항 선박 4척, 나머지는 한국 기업과 계약한 외국 선박들이었습니다. 선원 173명이 그 배들 안에 있었어요. 일부 선원들은 에어컨 결수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4월 페르시아만 낮 기온은 40도가 넘어요. 에어컨이 끊기면 선박 안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1%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원유만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핵심 원자재인 나프타 수입의 54%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 페트병 하나에도 이 해협이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였어요. 사실상 한국의 석유 공급 전체가 이 한 개의 해협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김 부장이 커피잔을 밀어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안드레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질문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자연해협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해협에 대해 모든 나라 선박의 통과 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연해협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소를 설치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내면 그 위반 행위를 한국이 묵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란의 해협 장악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내면 배는 못 나옵니다. 선원 173명이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첫 번째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한 해협에 목을 맨 걸까? 31년 동안 이 바다를 봐온 사람으로서 중동 하나의 원유의 95%를 의존한 건 처음부터 구조적 실수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오만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그 다음 며칠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다음날 새벽, 저는 오만 무스카트로 들어가는 연락선에 올랐습니다. 갑판으로 올라서자 페르시아만 특유의 짠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소금 냄새에 디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빛 아래로 대기 중인 유조선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방파제에서 본 불빛들이 낮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거대한 철제고래들이 바다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래들이었어요. 갑판 선미 쪽으로 걸어가면서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해협구 쪽을 들여다봤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고속정이었습니다. 배 한 척 옆에 바짝 붙었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그 고속정이 하는 일이 보였어요. 선박 검문이었습니다. 이란이 만든 통행료 체계는 단순히 돈을 받는 톨게이트가 아니었어요. 훨씬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란산 화물을 실은 선박이나 이란과 우호적인 나라의 배예요. 이 배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검문은 있지만 통행료는 면제이거나 최소화돼요. 두 번째는 중립적인 나라 또는 이란과 직접 교섭이 된 선박입니다. 여기에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200만 달러, 30억 원. 화물 정보를 이메일로 먼저 제출하고 비트코인으로 즉시 송금해요. 세 번째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편의 나라 선박입니다. 통행 자체가 차단됩니다. 쌍안경을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 잠깐만요. 그때 멀리서 한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협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배였습니다. 쌍안경을 바짝 들이댔어요. 파나마 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배였어요. 선사 코드를 확인했더니 일본 해운사 선박이었습니다. 파나마에 선적 등록을 해놓고 일본인 선원은 한 명도 없는 배였어요. 오만 회사가 공동 보유한 선박이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연락선 갑판 위에서 손이 난간 위에 굳었어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의 국적, 선원의 국적, 공동 보유자의 국적, 화물의 출처, 이란과의 외교관계,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어요.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에 따라 같은 해협이 어떤 배는 열리고 어떤 배는 닫힌다는 거였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줄의 문제였어요.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대기구역에는 선박 중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항만 구역 안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사무소가 생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노트북과 위성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영어, 아랍어, 일본어, 그리스어가 뒤섞였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체계를 만든 뒤 항구에서 새로 생긴 풍경이었어요. 그 안에서 일본 선박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다나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사카 출신의 해운 중개인으로 중동 경력이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베커 씨, 한국 선박 담당하죠. 요즘 힘드시겠네요.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살짝 신경이 건드려졌어요. 일본은 통과했고 한국은 아직 묶여 있으니까요. 일본 선박은 어떻게 지나간 겁니까? 다나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간단해요. 오만 회사 이름이 들어간 배. 선원이 일본인이 아닌 배. 선적이 파나마나 바하마인 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란이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낸 게 아니었어요. 통행료 체계 자체를 우회한 겁니다. 배의 정체를 흐려서 이란이 잡아낼 수 없도록 만든 거였어요. 한국은요, 다나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사들은 선박 구조가 너무 직접적이에요. 한국 선사 이름, 한국 선원, 한국행 화물이라니 거르기 너무 쉬운 구조거든요. 게다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행료 안 낸다고 했잖아요. 이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시사무소 밖으로 나왔어요. 항만 계단을 올라가서 항구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대기구역의 선박들이 빼곡했어요. 거기 어딘가에 한국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한국이 스스로 만든 취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읽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의존 구조를 분산하지 않은 것도, 선박 구조가 너무 직접적인 것도, 외교적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한국이 만든 취약점들이라고요. 그런데 항구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안드레 씨, 강훈식 특사가 내일 오만에 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요. 카자흐스탄 거쳐서 오만. 그 다음 사우디 갑니다. 원유 추가 확보 협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단 중간에 멈췄습니다. 대통령 특사, 한국 정부가 직접 움직인 거였어요. 그냥 원유 추가 확보 협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내일 무스카트에 남아있겠다고요. 강훈식 특사는 오후 2시에 무스카트 외교 채널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바깥 복도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오만 외교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협상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가 회의 전에 잠깐 복도로 나왔을 때 제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베커입니다. 한국 선사 컨설턴트예요. 오늘 협의가 어떤 방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명함을 받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유 추가 확보 협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오만은 이란과 수십 년 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할 때도, 억류자 교환을 할 때도 항상 오만이 중간에 있었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무스카트가 휴전 협상의 중재 거점이 됐습니다. 오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란과 기름과 가스로 연결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만 중재가 아니라 실제로 양쪽에 다 잃을 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오만 사이에도 뭔가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기업들이 오만 가스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만에서 들어오는 액화천연가스 수입 계약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외교줄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쌓아온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오만이 공짜로 중재를 제안할 나라는 아닙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1시간쯤 뒤였어요. 관계자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만이 중재를 제안했어요. 한국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 쪽과 별도로 접촉해 보겠다고요. 그러면서 낮게 덧붙였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에 기대면서 바깥을 봤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한국이 너무 원칙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강훈식 특사가 오만에 온 건 통행료를 납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온 거였어요. 국제 공동 대응, 오만 중재, 카자흐스탄 원유 추가 확보, 사우디 협의 한국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무스카트 호텔 로비 TV 화면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과 함께 받는 건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안 되나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랍어로 대화하던 사람들도, 영어로 전화 통화하던 사람들도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한 게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어요.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지금 이란과 함께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적이었던 나라와 요금소를 공동 운영하겠다고요. 트럼프의 계산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틀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져요. 해협을 이란 혼자 관리하면 통행료가 위안화나 루블로 거쳐가고 중동 돈이 달러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지켜온 달러 패권이 이 해협 하나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끼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은 마지막 역사적 선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429년입니다. 북유럽 외래순 해협에서 덴마크가 지나는 배의 대포를 겨누고 돈을 받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 약 600년 동안 자연 해협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받은 나라가 없었어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인공적으로 판운하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가 조약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자연 바닷길이에요. 이란이 지금 하는 일은 600년 만에 제국주의 시대의 방식을 다시 꺼낸 겁니다. 세계가 그래서 반발하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 걸프 산유국들이 동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들도 이 통행료 체계에 불만이 있었어요. 자국 원유를 팔아야 하는데 해협 통과가 막히면 자신들도 손해거든요. 한국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스카트 항구 안쪽 골목에 한인 식당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국 선원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31년 동안 해운 중개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가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인 식당은 항구 안쪽 골목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어요. 한글로 된 손글씨 간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왔어요. 오만 무스카트 골목에서 된장찌개 냄새라니. 독일 사람인 저도 그 냄새에 뭔가 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고 사는 한국 선원들은 어떨까 싶었어요. 식당 안에 선원 4명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2개를 붙여서 앉아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올해 내내 바다에서 일한 손들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한 명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독일 해운 중개인이라고, 한국 선사 컨설턴트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테이블 위에 밥과 국이 있었어요. 식사 중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선원이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해협에 얼마나 계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저희는 3주 넘었어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조용히 깔렸습니다. 3주 동안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화물을 내릴 수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이 뜨거운 페르시아만 위에서 3주를요. 젊은 선원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어컨이 말썽이었어요. 사흘은 그냥 버텼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페르시아만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배 안이 얼마나 됐을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이든 선원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골목 사이로 바다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버텼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버텼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28년 됐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생각하는 듯 했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갔어요. 건설 현장이요. 사막에서 파이프 용접했는데 낮에 그 철 파이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붙어요. 그렇게 3년 일하셨어요. 그 돈으로 제가 학교 다녔고 제가 지금 이 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막히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막에서 번 돈이 어디 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 선원의 아버지가 19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파이프를 용접했습니다. 낮 기온 50도가 넘는 곳에서요. 그 뜨거운 철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았어요. 3년 동안 그 돈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돈이 한국의 산업을 세웠고, 정유 공장을 세웠고, 에너지 공급망을 만들었어요. 그 선원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1960년대 서독 탄광으로 간 광부들, 간호사들 지하일, 200m 막장에서 석탄을 캤어요. 구로공단에서 새벽 4시부터 재봉틀을 돌린 어머니들, 그분들이 번 돈이 한국의 에너지 기반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그 선원의 말을 들으면서 31년 동안 제가 틀렸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이 해협에 의존한 건 구조적 실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름 한 방울 없는 땅에서 시작해서 사막으로, 탄광으로, 공장으로 나가서 벌어온 돈으로 세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95% 의존도는 실수가 아니라 그 나라가 걸어온 길의 결과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 사람인 제가요. 나이든 선원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3주째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으면서도 밥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더 뭉클했어요. 식당 문을 나서는데 항구 등대가 켜졌습니다. 골목 어둠 속으로
빛이 한 줄기 뻗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방파제 끝에 다시 섰어요. 처음 이 항구에 왔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고 별이 보였어요. 소금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방파제 난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철 느낌이 손바닥에 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멈춰있던 불빛들에 눈이 익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협 방향으로요. 선박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정유사 소속 유조선이었어요. 행선지는 충남 대산항 한국이었습니다. 오만의 중재가 통한 겁니다. 이란 쪽과 별도로 접촉하겠다던 오만 외교 채널이 움직인 거였어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만이 이란에 말을 넣어서 개별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난간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배 한 척이었습니다. 26척 중 한 척이에요. 그런데 그 한 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새벽 바다 위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싣고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 배를 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이 바다에서 수천 척의 배를 다뤘어요. 숫자로 봤습니다. 몇만 배럴, 몇억 달러, 몇 항해. 그 배들 뒤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구조를 보는 직업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움직이는 그 불빛을 보면서 어젯밤 식당에서 들은 말이 다시 왔어요. 사막에서 파이프 용접했는데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붙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이 해협에 의존한 건 구조적 실수가 아니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나라가 세계 경제의 한가운데로 나오기까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 뒤에는 사막의 용접공이 있었고 탄광의 광부가 있었고 새벽 공장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저는 31년 동안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방파제를 쓸었습니다. 배의 불빛이 조금 더 멀어졌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한국이 원칙을 지킨 것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건 단순한 원칙론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힘의 논리 앞에서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우리는 그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버틴 거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그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차가운 철이 손바닥에서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제 체온이 전해진 거겠지만 그 느낌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6월에 함부르크로 돌아왔어요. 엘베강 바람이 사무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가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선박 추적 앱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대산항을 출발해서 다시 중동으로 가는 항로였어요. 26척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모두 빠져나왔어요. 2주 휴전 시한 안에 오만 중재와 국제공조가 맞물리면서 한 척씩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요. 다나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일본 해운 중개인이었습니다. 베커 씨, 무스카트에서 봤던 한국 유조선들 다 빠져나온 거 알죠? 저도 일본 선박 담당하면서 여러 나라 봤는데 원칙 지키면서 저렇게 헤쳐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어요. 다나카가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해협이 막혔을 때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길을 동시에 찾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사막의 용접공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밖으로 엘베강이 보였어요. 강 위로 큰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31년 만에 처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배 한 척에 30억 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저는 안드레 베커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해운 중개인으로 31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두바이에서 에너지 해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도 봤고 걸프전도 봤습니다. 31년 동안이 바다에서 수천 척의 배가 흘러가는 걸 봐왔어요. 그런데 해협이 이렇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금소가 자연 바닷길에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버텼는지 저는 그걸 오만 무스카트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31년 동안 틀렸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무선 채널 16번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난간 위에서 멈췄어요.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파괴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문장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폭이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각 방향으로 3km에 불과합니다. 손바닥만 한 바닷길이에요. 그 손바닥만 한 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납니다. 인류가 하루에 쓰는 기름의 5분의 1이 그 3km 수로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수로에 요금소를 세웠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 유조선 한 척에 실리는 원유가 200만 배럴입니다. 현재 시세로 배 안에 실린 기름값은 3천억 원이 넘어요. 통행료 30억 원은 그것의 1%예요.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루에 수십 척이 지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 재건 비용을 이 해협에서 매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결제는 비트코인으로요. 몇 초 안에 이메일로 화물 정보를 제출하고 이란이 허가를 내리면 즉시 비트코인을 송금해야 합니다.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를 선택한 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달러 송금은 미국이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통과는요, 하루 12척입니다. 전쟁 전에는 매일 135척이 지나갔어요. 90%가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고속도로 100대가 지나가던 길이 이제 12대만 겨우 빠져나가는 가느다란 실이 된 거예요.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이 400척이 넘었습니다. 방파제 아래 바다를 바라봤어요. 멈춰있는 불빛들. 저 불빛 중에 한국 배들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한국 선사였습니다. 안드레 씨. 우리 배 7척이 아직 해협 안에 있어요.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바다를 보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1년 동안 이런 질문에는 항상 답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달랐어요.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의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 선사 대표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선박 위치 추적 화면이 열려 있었고 페르시아만 안에 점처럼 찍힌 배들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어요. 한국해운협회 두바이 주재 담당자 김 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드레 씨, 7척입니다. 우리 정유사 관련 유조선 7척이 해협에 묶여 있어요. 원유가 1,400만 배럴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1,400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90만 배럴이에요. 8일치 물량이 배 안에 실린 채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름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를 5일 가까이 전부 멈춰 세운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7척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관련 선박이 총 26척이었어요. 국내 정유사 유조선 7척, 한국 국적 선사 운항 선박 4척, 나머지는 한국 기업과 계약한 외국 선박들이었습니다. 선원 173명이 그 배들 안에 있었어요. 일부 선원들은 에어컨 결수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4월 페르시아만 낮 기온은 40도가 넘어요. 에어컨이 끊기면 선박 안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1%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원유만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핵심 원자재인 나프타 수입의 54%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 페트병 하나에도 이 해협이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였어요. 사실상 한국의 석유 공급 전체가 이 한 개의 해협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김 부장이 커피잔을 밀어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안드레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질문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자연해협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해협에 대해 모든 나라 선박의 통과 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연해협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소를 설치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내면 그 위반 행위를 한국이 묵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란의 해협 장악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내면 배는 못 나옵니다.
선원 173명이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첫 번째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한 해협에 목을 맨 걸까? 31년 동안 이 바다를 봐온 사람으로서 중동 하나의 원유의 95%를 의존한 건 처음부터 구조적 실수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오만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그 다음 며칠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오만 무스카트로 들어가는 연락선에 올랐습니다. 갑판으로 올라서자 페르시아만 특유의 짠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소금 냄새에 디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빛 아래로 대기 중인 유조선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방파제에서 본 불빛들이 낮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거대한 철제고래들이 바다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래들이었어요. 갑판 선미 쪽으로 걸어가면서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해협구 쪽을 들여다봤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고속정이었습니다. 배 한 척 옆에 바짝 붙었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그 고속정이 하는 일이 보였어요. 선박 검문이었습니다. 이란이 만든 통행료 체계는 단순히 돈을 받는 톨게이트가 아니었어요. 훨씬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란산 화물을 실은 선박이나 이란과 우호적인 나라의 배예요. 이 배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검문은 있지만 통행료는 면제이거나 최소화돼요. 두 번째는 중립적인 나라 또는 이란과 직접 교섭이 된 선박입니다. 여기에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200만 달러, 30억 원. 화물 정보를 이메일로 먼저 제출하고 비트코인으로 즉시 송금해요. 세 번째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편의 나라 선박입니다. 통행 자체가 차단됩니다. 쌍안경을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 잠깐만요. 그때 멀리서 한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협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배였습니다. 쌍안경을 바짝 들이댔어요. 파나마 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배였어요. 선사 코드를 확인했더니 일본 해운사 선박이었습니다. 파나마에 선적 등록을 해놓고 일본인 선원은 한 명도 없는 배였어요. 오만 회사가 공동 보유한 선박이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연락선 갑판 위에서 손이 난간 위에 굳었어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의 국적, 선원의 국적, 공동 보유자의 국적, 화물의 출처, 이란과의 외교 관계,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어요.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에 따라 같은 해협이 어떤 배는 열리고 어떤 배는 닫힌다는 거였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줄의 문제였어요.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대기구역에는 선박 중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항만 구역 안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사무소가 생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노트북과 위성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영어, 아랍어, 일본어, 그리스어가 뒤섞였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체계를 만든 뒤 항구에서 새로 생긴 풍경이었어요. 그 안에서 일본 선박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다나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사카 출신의 해운 중개인으로 중동 경력이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베커 씨, 한국 선박 담당하죠. 요즘 힘드시겠네요.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살짝 신경이 건드려졌어요. 일본은 통과했고 한국은 아직 묶여 있으니까요. 일본 선박은 어떻게 지나간 겁니까? 다나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간단해요. 오만 회사 이름이 들어간 배. 선원이 일본인이 아닌 배. 선적이 파나마나 바하마인 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란이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낸 게 아니었어요. 통행료 체계 자체를 우회한 겁니다. 배의 정체를 흐려서 이란이 잡아낼 수 없도록 만든 거였어요. 한국은요, 다나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사들은 선박 구조가 너무 직접적이에요. 한국 선사 이름, 한국 선원, 한국행 화물이라니 거르기 너무 쉬운 구조거든요. 게다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행료 안 낸다고 했잖아요. 이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시사무소 밖으로 나왔어요. 항만 계단을 올라가서 항구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대기구역의 선박들이 빼곡했어요. 거기 어딘가에 한국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한국이 스스로 만든 취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읽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의존 구조를 분산하지 않은 것도, 선박 구조가 너무 직접적인 것도, 외교적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한국이 만든 취약점들이라고요. 그런데 항구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안드레 씨, 강훈식 특사가 내일 오만에 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요. 카자흐스탄 거쳐서 오만. 그 다음 사우디 갑니다. 원유 추가 확보 협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단 중간에 멈췄습니다. 대통령 특사, 한국 정부가 직접 움직인 거였어요. 그냥 원유 추가 확보 협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내일 무스카트에 남아있겠다고요. 강훈식 특사는 오후 2시에 무스카트 외교 채널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바깥 복도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오만 외교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협상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가 회의 전에 잠깐 복도로 나왔을 때 제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베커입니다. 한국 선사 컨설턴트예요. 오늘 협의가 어떤 방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명함을 받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유 추가 확보 협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오만은 이란과 수십 년 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할 때도, 억류자 교환을 할 때도 항상 오만이 중간에 있었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무스카트가 휴전 협상의 중재 거점이 됐습니다. 오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란과 기름과 가스로 연결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만 중재가 아니라 실제로 양쪽에 다 잃을 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오만 사이에도 뭔가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기업들이 오만 가스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만에서 들어오는 액화 천연가스 수입 계약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외교줄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쌓아온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오만이 공짜로 중재를 제안할 나라는 아닙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1시간쯤 뒤였어요. 관계자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만이 중재를 제안했어요. 한국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 쪽과 별도로 접촉해 보겠다고요. 그러면서 낮게 덧붙였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에 기대면서 바깥을 봤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한국이 너무 원칙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강훈식 특사가 오만에 온 건 통행료를 납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온 거였어요. 국제 공동 대응, 오만 중재, 카자흐스탄 원유 추가 확보, 사우디 협의 한국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무스카트 호텔 로비 TV 화면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란과 함께 받는 건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안 되나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랍어로 대화하던 사람들도, 영어로 전화 통화하던 사람들도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한 게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습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어요.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지금 이란과 함께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적이었던 나라와 요금소를 공동 운영하겠다고요. 트럼프의 계산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틀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져요. 해협을 이란 혼자 관리하면 통행료가 위안화나 루블로 거쳐가고 중동 돈이 달러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지켜온 달러 패권이 이 해협 하나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끼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연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은 마지막 역사적 선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429년입니다. 북유럽 외래순 해협에서 덴마크가 지나는 배의 대포를 겨누고 돈을 받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 약 600년 동안 자연해협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받은 나라가 없었어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인공적으로 판 운하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가 조약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자연 바닷길이에요. 이란이 지금 하는 일은 600년 만에 제국주의 시대의 방식을 다시 꺼낸 겁니다. 세계가 그래서 반발하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 걸프 산유국들이 동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들도 이 통행료 체계에 불만이 있었어요. 자국 원유를 팔아야 하는데 해협 통과가 막히면
자신들도 손해거든요. 한국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스카트 항구 안쪽 골목에 한인 식당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국 선원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31년 동안 해운 중개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가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인 식당은 항구 안쪽 골목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어요. 한글로 된 손글씨 간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왔어요. 오만 무스카트 골목에서 된장찌개 냄새라니. 독일 사람인 저도 그 냄새에 뭔가 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고 사는 한국 선원들은 어떨까 싶었어요. 식당 안에 선원 4명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2개를 붙여서 앉아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올해 내내 바다에서 일한 손들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한 명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독일 해운 중개인이라고, 한국 선사 컨설턴트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테이블 위에 밥과 국이 있었어요. 식사 중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선원이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해협에 얼마나 계셨어요? 며칠 됐습니다. 저희는 3주 넘었어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조용히 깔렸습니다. 3주 동안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화물을 내릴 수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이 뜨거운 페르시아만 위에서 3주를요. 젊은 선원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어컨이 말썽이었어요. 사흘은 그냥 버텼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페르시아만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배 안이 얼마나 됐을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이든 선원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골목 사이로 바다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버텼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버텼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28년 됐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생각하는 듯 했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갔어요. 건설 현장이요. 사막에서 파이프 용접했는데 낮에 그 철 파이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붙어요. 그렇게 3년 일하셨어요. 그 돈으로 제가 학교 다녔고 제가 지금 이 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막히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막에서 번 돈이 어디 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 선원의 아버지가 19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파이프를 용접했습니다. 낮 기온 50도가 넘는 곳에서요. 그 뜨거운 철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았어요. 3년 동안 그 돈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돈이 한국의 산업을 세웠고, 정유 공장을 세웠고, 에너지 공급망을 만들었어요. 그 선원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1960년대 서독 탄광으로 간 광부들, 간호사들 지하일, 200m 막장에서 석탄을 캤어요. 구로공단에서 새벽 4시부터 재봉틀을 돌린 어머니들, 그분들이 번 돈이 한국의 에너지 기반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그 선원의 말을 들으면서 31년 동안 제가 틀렸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이 해협에 의존한 건 구조적 실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름 한 방울 없는 땅에서 시작해서 사막으로, 탄광으로, 공장으로 나가서 벌어온 돈으로 세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95% 의존도는 실수가 아니라 그 나라가 걸어온 길의 결과였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독일 사람인 제가요. 나이든 선원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3주째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으면서도 밥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더 뭉클했어요. 식당 문을 나서는데 항구 등대가 켜졌습니다. 골목 어둠 속으로 빛이 한 줄기 뻗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방파제 끝에 다시 섰어요. 처음 이 항구에 왔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고 별이 보였어요. 소금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방파제 난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철 느낌이 손바닥에 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서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멈춰있던 불빛들에 눈이 익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협 방향으로요. 선박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국 선박이었습니다. 정유사 소속 유조선이었어요. 행선지는 충남 대산항 한국이었습니다. 오만의 중재가 통한 겁니다. 이란 쪽과 별도로 접촉하겠다던 오만 외교 채널이 움직인 거였어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만이 이란에 말을 넣어서 개별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난간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배 한 척이었습니다. 26척 중 한 척이에요. 그런데 그 한 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새벽 바다 위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유를 싣고서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 배를 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이 바다에서 수천 척의 배를 다뤘어요. 숫자로 봤습니다. 몇만 배럴, 몇억 달러, 몇 항해. 그 배들 뒤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구조를 보는 직업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움직이는 그 불빛을 보면서 어젯밤 식당에서 들은 말이 다시 왔어요. 사막에서 파이프 용접했는데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붙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이 에너지를 이 해협에 의존한 건 구조적 실수가 아니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나라가 세계 경제의 한가운데로 나오기까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 뒤에는 사막의 용접공이 있었고 탄광의 광부가 있었고 새벽 공장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저는 31년 동안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방파제를 쓸었습니다. 배의 불빛이 조금 더 멀어졌어요. 호르무즈 통행료 앞에서 한국이 원칙을 지킨 것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건 단순한 원칙론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힘의 논리 앞에서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우리는 그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버틴 거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그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차가운 철이 손바닥에서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제 체온이 전해진 거겠지만 그 느낌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6월에 함부르크로 돌아왔어요. 엘베강 바람이 사무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가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선박 추적 앱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한국 유조선이었습니다. 대산항을 출발해서 다시 중동으로 가는 항로였어요. 26척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모두 빠져나왔어요. 2주 휴전 시한 안에 오만 중재와 국제공조가 맞물리면서 한 척씩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요. 다나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일본 해운 중개인이었습니다. 베커 씨, 무스카트에서 봤던 한국 유조선들 다 빠져나온 거 알죠? 저도 일본 선박 담당하면서 여러 나라 봤는데 원칙 지키면서 저렇게 헤쳐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어요. 다나카가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해협이 막혔을 때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길을 동시에 찾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사막의 용접공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밖으로 엘베강이 보였어요. 강 위로 큰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31년 만에 처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배 한 척에 30억 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저는 안드레 베커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해운 중개인으로 31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두바이에서 에너지 해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도 봤고 걸프전도 봤습니다. 31년 동안이 바다에서 수천 척의 배가 흘러가는 걸 봐왔어요. 그런데 해협이 이렇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금소가 자연 바닷길에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버텼는지 저는 그걸 오만 무스카트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31년 동안 틀렸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무선 채널 16번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파제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난간 위에서 멈췄어요. 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파괴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문장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폭이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각 방향으로 3km에 불과합니다. 손바닥만 한 바닷길이에요. 그 손바닥만 한 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납니다.
인류가 하루에 쓰는 기름의 5분의 1이 그 3km 수로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수로에 요금소를 세웠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 유조선 한 척에 실리는 원유가 200만 배럴입니다. 현재 시세로 배 안에 실린 기름값은 3천억 원이 넘어요. 통행료 30억 원은 그것의 1%예요.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루에 수십 척이 지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 재건 비용을 이 해협에서 매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결제는 비트코인으로요. 몇 초 안에 이메일로 화물 정보를 제출하고 이란이 허가를 내리면 즉시 비트코인을 송금해야 합니다.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를 선택한 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달러 송금은 미국이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통과는요, 하루 12척입니다. 전쟁 전에는 매일 135척이 지나갔어요. 90%가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고속도로 100대가 지나가던 길이 이제 12대만 겨우 빠져나가는 가느다란 실이 된 거예요.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이 400척이 넘었습니다. 방파제 아래 바다를 바라봤어요. 멈춰있는 불빛들. 저 불빛 중에 한국 배들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한국 선사였습니다. 안드레 씨. 우리 배 7척이 아직 해협 안에 있어요.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바다를 보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1년 동안 이런 질문에는 항상 답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달랐어요.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의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 선사 대표 3명이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선박 위치 추적 화면이 열려 있었고 페르시아만 안에 점처럼 찍힌 배들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었어요. 한국해운협회 두바이 주재 담당자 김 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드레 씨, 7척입니다. 우리 정유사 관련 유조선 7척이 해협에 묶여 있어요. 원유가 1,400만 배럴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1,400만 배럴.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90만 배럴이에요. 8일치 물량이 배 안에 실린 채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름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를 5일 가까이 전부 멈춰 세운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7척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관련 선박이 총 26척이었어요. 국내 정유사 유조선 7척, 한국 국적 선사 운항 선박 4척, 나머지는 한국 기업과 계약한 외국 선박들이었습니다. 선원 173명이 그 배들 안에 있었어요. 일부 선원들은 에어컨 결수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4월 페르시아만 낮 기온은 40도가 넘어요. 에어컨이 끊기면 선박 안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1%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원유만이 아니에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 핵심 원자재인 나프타 수입의 54%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 페트병 하나에도 이 해협이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였어요. 사실상 한국의 석유 공급 전체가 이 한 개의 해협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김 부장이 커피잔을 밀어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안드레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질문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자연해협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국제해협에 대해 모든 나라 선박의 통과 통항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연해협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소를 설치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내면 그 위반 행위를 한국이 묵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란의 해협 장악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내면 배는 못 나옵니다. 선원 173명이 계속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첫 번째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한 해협에 목을 맨 걸까? 31년 동안 이 바다를 봐온 사람으로서 중동 하나의 원유의 95%를 의존한 건 처음부터 구조적 실수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오만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그 다음 며칠 동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다음날 새벽, 저는 오만 무스카트로 들어가는 연락선에 올랐습니다. 갑판으로 올라서자 페르시아만 특유의 짠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소금 냄새에 디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빛 아래로 대기 중인 유조선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방파제에서 본 불빛들이 낮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거대한 철제고래들이 바다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래들이었어요. 갑판 선미 쪽으로 걸어가면서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해협구 쪽을 들여다봤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고속정이었습니다. 배 한 척 옆에 바짝 붙었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그 고속정이 하는 일이 보였어요. 선박 검문이었습니다. 이란이 만든 통행료 체계는 단순히 돈을 받는 톨게이트가 아니었어요. 훨씬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란산 화물을 실은 선박이나 이란과 우호적인 나라의 배예요. 이 배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검문은 있지만 통행료는 면제이거나 최소화돼요. 두 번째는 중립적인 나라 또는 이란과 직접 교섭이 된 선박입니다. 여기에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200만 달러, 30억 원. 화물 정보를 이메일로 먼저 제출하고 비트코인으로 즉시 송금해요. 세 번째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편의 나라 선박입니다. 통행 자체가 차단됩니다. 쌍안경을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 잠깐만요. 그때 멀리서 한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협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배였습니다. 쌍안경을 바짝 들이댔어요. 파나마 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배였어요. 선사 코드를 확인했더니 일본 해운사 선박이었습니다. 파나마에 선적 등록을 해놓고 일본인 선원은 한 명도 없는 배였어요. 오만 회사가 공동 보유한 선박이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내지 않고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연락선 갑판 위에서 손이 난간 위에 굳었어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의 국적, 선원의 국적, 공동 보유자의 국적, 화물의 출처, 이란과의 외교관계,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어요.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에 따라 같은 해협이 어떤 배는 열리고 어떤 배는 닫힌다는 거였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줄의 문제였어요.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스카트 항구 대기구역에는 선박 중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항만 구역 안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사무소가 생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노트북과 위성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영어, 아랍어, 일본어, 그리스어가 뒤섞였습니다. 이란이 통행료 체계를 만든 뒤 항구에서 새로 생긴 풍경이었어요. 그 안에서 일본 선박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다나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사카 출신의 해운 중개인으로 중동 경력이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베커 씨, 한국 선박 담당하죠. 요즘 힘드시겠네요.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살짝 신경이 건드려졌어요. 일본은 통과했고 한국은 아직 묶여 있으니까요. 일본 선박은 어떻게 지나간 겁니까? 다나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간단해요. 오만 회사 이름이 들어간 배. 선원이 일본인이 아닌 배. 선적이 파나마나 바하마인 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란이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낸 게 아니었어요. 통행료 체계 자체를 우회한 겁니다. 배의 정체를 흐려서 이란이 잡아낼 수 없도록 만든 거였어요. 한국은요, 다나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사들은 선박 구조가 너무 직접적이에요. 한국 선사 이름, 한국 선원, 한국행 화물이라니 거르기 너무 쉬운 구조거든요. 게다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행료 안 낸다고 했잖아요. 이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시사무소 밖으로 나왔어요. 항만 계단을 올라가서 항구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대기구역의 선박들이 빼곡했어요. 거기 어딘가에 한국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한국이 스스로 만든 취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읽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쪽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의존 구조를 분산하지 않은 것도, 선박 구조가 너무 직접적인 것도, 외교적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한국이 만든 취약점들이라고요. 그런데 항구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안드레 씨. 강훈식 특사가 내일 오만에 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요. 카자흐스탄 거쳐서 오만. 그 다음 사우디 갑니다. 원유 추가 확보 협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단 중간에 멈췄습니다. 대통령 특사. 한국 정부가 직접 움직인 거였어요. 그냥 원유 추가 확보 협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내일 무스카트에 남아있겠다고요.
강훈식 특사는 오후 2시에 무스카트 외교 채널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회의실 바깥 복도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오만 외교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협상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가 회의 전에 잠깐 복도로 나왔을 때 제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베커입니다. 한국 선사 컨설턴트예요. 오늘 협의가 어떤 방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명함을 받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유 추가 확보 협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